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6월에 있었던 서울시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시험을 다 보고 오셨을 거고 시험 문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공개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자,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출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서울시 이번에 의료기술직 문제가 꽤 난이도가 높게 나온 편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그동안 공중보건 문제들이 구급 시험의 공중보건 문제들의 난이도가 항상 거의 평이한 수준에서 한 문제 정도 조금 애매하고 헷갈리는 문제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있었고, 이제 이런 문제들 중에서 약간 만점 방지용으로 보이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출제 분포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챕터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고, 늘 그래요. 파트 1부터 파트 4,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기본서 교재에서 1권에 배치되어 있는 1편부터 4편까지 해서 출제 빈도가 항상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1편에다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행정 사회보장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의료기술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과목이 공중보건 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공중보건에 보건행정이나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가 한두 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보건행정, 사회보장 내용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행정학, 보건행정이라는 한 과목 자체를 다 공부하시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굳이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기술직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 이론들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편에 보건행정이라는 파트를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보건행정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초등학생들의 신체 발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뭐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분포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 자, 우리 수업 때 했던 내용이죠.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뭐라 그랬어요? 자, 분산이 1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도 1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고, 자, 이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하고자 할 때 체중 X값, 우리가 조사한 어떤 측정 값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Z값이라는 걸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보고 거의 99.9%의 학생들이 되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저도 수업 때 이 G값 산출시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렸고, 아마 시중에 있는 어떤 공중보건 교재에도 이 G값 산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통계학에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하는 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에 있는 내용이지 공중보건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거의 만점 방지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여지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부터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아마 굉장히 당황을 했을 텐데, 자, 이럴 때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두고 넘어가라고 했죠. 넘어가고 천천히 쉬운 문제들을 풀어놓고 마지막에 차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G값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내가 예를 들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다. 근데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을 했을 때 우리가 조사한 체중이 53.6이다. 그럼 이 53.6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어디에 위치할까? 요걸 찾는 게 G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뭔지 몰라도 돼요. 요거는 제가 기본서 이론에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공중보건에 계속 출제돼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만 해드릴 거고 기본 이론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은 시그마분의 X 빼기 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측정한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
편차로 나누면 집값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너무 통계학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냥 개념만 보시면은, 자,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평균을 0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춘다라고 해서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처럼 맞춰놨을 때 내가 조사한 측정값의 위치는 어디일까? 그래서 그 집값을 찾는 게 뭔가 요쯤 위치가 된다. 자, 여기에 값을 집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면적도 여기에 대한 전체 면적이 그냥 통계책 뒤에 이렇게 통계학 책 맨 뒤에 부록을 보면은 여기 끝에부터 여기 끝에까지의 면적이 일일이 다 소수점 단위로 쪼개져서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찾는 거예요. 내가 직접 면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용도로 구해지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규 분포를 하는 각각의 측정값 x를 모평균값 뮤 x에서 측정값에서 모평균 뮤를 빼주면은 평균값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가 되고, 그걸 다시 시그마로 나누면 표준 편차가 1이 된다. 그래서 집값을 산출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조사한 측정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뭐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 문제였고, 자, 이 문제는 거의 뭐 알고 풀 수 있는 학생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두 번째 문제, 방어회나 오징어회를 먹은 후에 심한 복통, 오한,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자, 방어, 오징어 다 뭐예요? 바다 생선이죠. 그러면 우리 그 기생충 감염증 중에서 바다 생선을 먹고 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죠. 아니사키스. 정답은 3번이고, 그래서 우리 기생충 감염증에서 중간 숙주 연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통해서 다 이미 암기가 되어 있을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생태학적 모형에 따른 보건사업 단계 중에서 개인 간 수준의 전략 유형을 묻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수험생들이 되게 반갑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업 중에 최신 출제 경향이다. 최근 들어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간 수준이니까 뭐예요?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사회적 지지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청소년 성교육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수준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건소, 어린이집 연합회가 공동으로 어떤 인증제를 실시한다. 어떤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들이죠. 조직 요인. 그 다음에 금연과 관련된 정책이니까 정책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 또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보건사업 전략을 수립할 때 그냥 단편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전략을, 개인 간 차원에서는 어떤 전략을, 또 조직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의 전략 유형을 구분해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보건사업 기획, 전략을 수립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개인적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식, 태도, 행동과 이런 기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들, 그래서 어떤 교육해주는 거, 행태 개선 훈련해주는 거,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하면은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후원자, 동료 집단, 자조 집단, 지지 집단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개인 간 수준. 자, 조직 요인은 어떤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서 조직 이루어지는 이론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그런 뭐 보건소나 어린이집 연합회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직 요인이 되겠고, 지역사회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정책 요인은 정부가 마련하는 어떤 정부 책략, 그래서 정책이라던가 법규 제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넘어갈게요. 4번,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비교했을 때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한 설명.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 자, 질병 발생률이 낮은 희귀 질환에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환자 대조군 연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희귀한 질병, 드문 질병 연구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고, 상대 위험도, 기속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발생률이 필요하다. 근데 발생률을 구할 수 있는 연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코호트 연구죠.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는 발생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위험도, 기여 위험도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대신 뭘 구한다? 교차비라고 했던 거. 교차비.
오즈 레이쇼를 산출하게 된다. 얘네들을 못 구하죠. 자, 환자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착오가 생길 수 있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기본적으로 환자들 모아놓고 환자와 짝짓기한 대조군을 모아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거에 노출된 요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바이어스가 뭐다? 주로 회상 바이어스 또는 기억소실 바이어스. 기억소실 바이어스나 회상 바이어스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이 되겠고 많은 연구 대상자가 필요하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환자를 모아놓고 짝짓기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가 좀 적은 상태로 해서 적은 대상자로 연구가 가능한 게 장점이었고요. 대상자가 도중에 탈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 대상자가 필요하고 탈락의 위험이 있는 것은 코호트 연구의 단점이다 라고 했죠. 정답은 3번.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의 장점은 연구가 쉽고 비용이 적고 적은 대상자로 연구가 가능하고 발생이 적은 질병이나 잠복기가 긴 질병 연구도 가능하고 연구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알 수가 있고 연구를 위해서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단점은 대조군 선정이 어렵다. 그 다음에 정보 편견. 여기서 말하는 정보 편견이 방금 얘기했던 회상 바이어스나 또는 기억 소실 바이어스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수집이 불확실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5번 문제.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에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라고 하면은 포화 습도를 얘기할 거고요. 그 중에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은 절대 습도겠죠. 자, 요 둘의 차이를 보는 것을 포차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포화 습도는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의 량, 절대 습도는 실제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를 했고 상대 습도는 포화 습도와 절대 습도의 비를 본 것. 그래서 포화 습도분의 절대 습도로 계산이 되고요. 포차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 지금 PPT에 빠졌는데 포차라고 하는 것은 포화 습도에서 절대 습도를 뺀 값을 포차라고 했죠. 자, 다음 6번. 모자보건 법령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것 묻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자보건법에서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보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 없는 데에서 출제가 됐죠. 근데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한 게 뭐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 요령을 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접근을 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티푸스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음식 조리하는 사람들, 조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소화기계 감염병이고 그 음식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그렇죠. 자, 결핵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기 때 보통 예방접종하고 넘어가는 거고 한센병 예방접종도 없고 그렇게 흔하게 있는 질병도 아니죠. 인플루엔자는 어때요? 임산부가 감염되면 안 되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였고 그래서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사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임산부의 주변 가족들은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해서 임산부나 그다음에 신생아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내가 잘 모르겠어도 이 중에서 꼭 받아야 되는 거 산후조리업이니까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을 해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거 한센병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해야 되고 100일의 예방접종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하이니의 재해 구성 비율 1대 29대 300. 자, 하이니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을 통해서 330건의 재해 발생에 대한 통계를 비교를 해봤더니 한 건의 중대한 재해, 큰 재해가 있기 전에 24건의 가벼운 재해가 있었고 300건의 잠재적 재해가 있었다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330회의 사고 중에서 경상해, 가벼운 상해가 29회였다라는 의미. 그래서 하이니는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재해의 비율을 1대 29대 300으로 제시를 한 거죠.
자, 다음 공중보건 역사. 자, 역사에서도 제가 수업 중에 연도까지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될 수 있도록 진행했던 수업을 해드렸던 내용들로만 문제가 다행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건데 제너의 우두종두법 1798년 연도까지 중요합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라마찌니의 노동자 질병론도 1700년 요것도 제가 연도까지 중요합니다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자, 에드윈 체딕의 열병보고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연도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됐고, 자, 패스트 예방 대책으로 격리가 시작이 된 것은 언제예요? 중세기죠. 중세기. 그러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중세기인 리을이 먼저 들어가기. 패스트 예방 대책으로 격리가 시작이 된 게 먼저. 자, 그 다음이 라마치니, 그 다음에 제너, 그리고 에드윈 체딕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격리가 처음에 이제 라구사 뭐 로구사라고도 하고 이탈리아 로구사 라구사라고도 하는데 40일간의 격리가 처음 시작이 된 게 이 1377년 정도였고요. 자, 그 뒤에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실제 검역 소가 설치가 되고 검역법이 제정이 된 게 뭐 1383년이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로머의 보건의료 체계. 이거는 아마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못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 로머의 보건의료 체계를 제가 정확하게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요게 연구사에도 출제되고 뭐 어느 기술직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두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론을 나눠드리고 요 실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해설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그 기출문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보험이나 조세로 보건의료를 제공한다. 이게 전형적인 보건 행정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에 있는 문제가 점점 추가가 되고 있는 경향이긴 한데 그렇게 추가가 되면서도 얘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개원할 때 진료비는 제3자 지불기구로부터 지급을 받고 민간이 중심이고 사회보험을 통해서 정부가 제공을 개입을 한다라는 거. 자, 사회보험이 중심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이 보완적으로 발달돼 있고 의료의 질은 높은 편이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편이고 정부 세출 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딱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복지지향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론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로머라는 학자가 보건의료 체계 유형을 1967년에 한번 분류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91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론을 정립을 해서 다시 분류한 게 있고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죠. 자, 91년도에 분류한 내용을 보면은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장형, 사회주의형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로머는 보건의료 체계 유형을 뭐를 기준으로 분류했냐?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보건의료 체계에 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 시장지향형,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만 자율권이 있는 복지지향형, 개입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포괄적 보장형, 전국민 포괄형, 그리고 정부가 아예 전체적인 것을 다 통제하는 중앙계획형, 사회주의형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빈국,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유기업형은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는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민간의료보험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의료시설도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인 경우, 복지지향형이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방식을 따르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3자 지불 방법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도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 자, 포괄적 보장형 같은 경우는 복지지향형보다 훨씬 더 시장 개입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보통은 전 국민에게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을 해주는 유형입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형은 정부가 전면적으로 통제를 해서 약간 주민센터, 동사무소처럼 의료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복지지향형이었고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산술평균, 중위수, 최빈수로 옳은 것을 구해라. 그래서 이 제시된 데이터의 대표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 시험 문제의 유형은 제가 요 대표값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항상 요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선 산술평균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숫자가 총 10개가 있죠. 나누기 1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은 산술 평균이 6이 나올 거고요. 자, 중앙값 중위수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1, 2, 3, 4가 2개 있어요. 자, 4 2개 있을 때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수업 중에 요 얘기도 해드렸죠. 2개 있어도 있는 대로 다 나열을 해야 됩니다. 2개라고 해서 하나 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4 있고 그 다음이 6, 8, 10, 15 2, 4, 6, 8 하나 빠졌네. 3, 7이 빠졌다. 7, 8, 10, 15. 자, 요렇게 숫자가 있을 때 중앙값은 어떻게 구한다?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다. 그러면 10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와 요 5개, 요 사이가 가운데죠. 근데 사이에 숫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5. 자, 그 다음 최빈값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빈도가 가장 많은 것. 자, 모두 숫자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4만 숫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6, 5, 4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문제였고, 자, 가시광선 작용으로 옳은 것, 가시광선은 명암과 색채로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수업 중에도 많이 봤고 뭐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고, 혈압을 강화시키고 피부 결핵이나 피부병 치료에 작용을 하는 것은 자외선의 특징이었고, 체온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은 적외선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자외선은 이렇게 피부에 홍반, 부종, 수포, 뭐 색소 침착,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눈에 대해서 결막염, 각막염 이런 안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작용으로 비타민 D를 형성시키고 살균 작용하고 피부 결핵 치료하고 혈액 생성 촉진하고 혈압이랑 혈당 떨어뜨리는 좋은 작용이 있었고, 가시광선은 명암과 색채를 구별하게 하는 파장이다라고 했고요. 자, 적외선은 열을 방출하는 파장으로 혈관 확장, 진통 효과 같은 게 있었죠.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비전. 자,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제5차 그래서 헬스플랜 2030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조건 시험 문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그 교재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이 다 시험 문제로 빈출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자, 비전은 뭐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자, 목표는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고,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건강 수명은 73.3세, 건강 형평성은 소득 간, 지역 간의 형평성 확보. 자, 소득은 상위 20,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지역도 상위 20,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춘다라는 것까지 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기본 원칙도 주요 시험 문제다 강조했던 내용이었고요. 중점 과제는 더할 나위 없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13번 기초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초대사량은 뭐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내 몸은 어때요? 심장도 뛰어야 되고 혈액도 순환해야 되고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지 신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아닌 거죠. 자, 체지방량이나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표 면적이 작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다. 자, 체지방은 아니고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표 면적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 후 8시간에서 10시간이 지나고 정신적으로 안정, 정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아침 식사 후가 아니라 공복이죠. 공복에서 그래서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무 신체적으로 안정된 상태, 가만히 조용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고, 보통 성인의 일일 기초대사, 성인 남성의 일일 기초대사량이 1400kcal 정도가 되죠. 정답은 4번. 그래서 기초대사량 보시면은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고, 자, 아침 공복일 때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밥 먹고 지난 다음에 20도 정도 실내에서 안정된 상태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성인 여자가 1200에서 1400, 성인 남자가 1400에서 1800 정도. 자, 체표 면적이 클수록 열량이 크고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소요 열량이 큽니다. 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BMR이 떨어지는,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죠. 이 정도로 보시고, 자, 14번 문제, 노인보건 사업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접근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예요. 자, 노인에게 보건 사업을 할 때 질병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인보건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던가 노인보건 사업의 전략이라던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노인들은 우선 질병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어때요? 동일한 질병이어도 그 질병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질병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포괄적인 접근,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질병 중심 접근이 되겠고, 자, 요 내용은 뭐냐면 노인 보건 사업을 할 때 접근 원칙으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질병이 아니라 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고요. 자, 사람마다 다양한 가치관 선호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노인의 건강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나의 삶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 과정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뭐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복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노인은 우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죠. 그래서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15번 학교보건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 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어떤 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거 나 학교보건법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은 법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수업 중에도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우리 올해 상반기 올 상반기 3월 달에 있었던 경기도 기출문제,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 문제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다라고 해서 오답으로 출제된 문제가 있었죠. 그것도 해설을 해드렸었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같이 보시면은, 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죠. 어떻게?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 자, 그 외의 내용들,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기오염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의심될 경우에 등교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고, 자,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그냥 역학에서 깊이 들어간 문제가 공중보건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에서 이 오즈라는 걸 띄어서 다루진 않거든요. 그냥 교차비가 뭐다, 오즈비가 뭐다라는 거 정도만 보는데, 요거를 제가 기본서에는 없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 오즈 레이시오를 수업을 할 때 오즈 레이시오에서 오즈라는 게 이런 의미다. 그래서 오즈와 오즈를 비교한 거, 레이시오로 비교한 게 오즈 레이시오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설명을 기억하셨던 분들은 문제를 좀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의 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문제가 발생 확률이 50%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있을 확률이 0.5가 되는 거예요. 50%. 그럼 없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없을 확률은 1에서 0.5를 빼면 돼요. 그래서 오즈라고 하는 것은 없을 확률 대비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개념이어서 얘네 두 개를 비로 보는 거죠. 1 빼기 0.5분의 없을 확률 분의 있을 확률.
그럼 얼마가 돼요? 0.5분의 0.5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즈 레이쇼는 뭐냐면 요거와 요거의 또 비를 만들어 놓은 게 오즈 레이쇼. 우리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본 거죠.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우리가 오즈 레이쇼를 어떻게 봤어요? 오즈 레이쇼는 자, 질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의 오즈, 질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요인에 노출됐을 확률과 노출되지 않았을 확률이에요. 그게 D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표를 그려서 해드릴까? 잠시만요. 얘를 표를 그려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오즈 레이쇼, 오즈와 오즈의 레이쇼를 만든 게 오즈 레이쇼인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환자가 아닌 질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요인에 노출됐을 확률과 노출되지 않았을 확률을 오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분의 B가 되는 거고요. 환자 중에서도 요인에 노출되지 않았을 확률과 노출됐을 확률의 B. 그래서 C분의 A. 그래서 이게 오즈와 오즈의 B이기 때문에 오즈 레이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즈는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의 B, 있을 확률이 없을 확률의 몇 배인지를 의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17번.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가 큰 진료비 지불 방식. 우리 보건행정 파트에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공중보건에도 정말 많이 출제된다라고 강조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진료보수 지불 제도고, 진료보수 지불 제도의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다라면은 요 순서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릿수대로 병원에서 돈을 받고 그걸 쓰고 남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포괄수까지는 어때요? 하나의 진단명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그러니까 굳이 과잉 진료를 안 하겠죠. 그래서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는 거고, 행위별 수까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다?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 의료비 증가 문제가 있다. 왜요? 병원에서 행위 하나하나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래서 인두제는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놓은 다음에 지역마다 1차 의료기관을 하나씩 개설을 해두고, 여기 지역 주민들 머리수대로 이 의료기관에 돈을 준다. 그럼 이 의사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 같은 거 하지 않고 서비스가 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장점은 여기에 배정된 사람들은 이 병원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의 계속성이 증대가 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예방에, 환자가 안 오면 좋으니까 예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대신 단점으로는 과소진료 문제, 서비스가 최소화되는 문제, 후송 의뢰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럼 빨리 2차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증대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병원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제한된다. 자, 포괄수까지는 진단명, 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맹장수술 1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 간편하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 맹장수술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약도 최대한 적게 쓰고 입원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겠죠. 경제적인 진료를 수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빨리빨리 퇴원을 시키고 새로운 환자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생산성이 증대되는 거고 진료가 표준화되는 것. 자, 단점으로는 과소진료, 너무 규격화 최소화되는 것, 그다음에 행정직이 진료직에 대한 간섭이 증대된다. 어떻게 해요? 환자가 뭔가 합병증이 있는 것 같아서 의사가 며칠 입원을 더 시키려고 하면은 행정직에서 그 사람 왜 빨리 퇴원 안 시켜요?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행위별 수까지는 서비스 단위당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돈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행위별 수까지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의료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겠죠. 의료인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확대가 되고 첨단 의과학 기술을 발달을 유도하게 되겠죠. 자,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라는 문제점.
자, 18번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서 생후 6개월에 3차 예방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감염병. 자, 요것도 제가 수업 중에 요 표를 가지고 지금 아마 안 보일 건데, 자,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요거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교재에서 공부 다 하셨을 거고, 혹시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그냥 아무 검색창에나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하면 요 표가 나와요. 자, 그 표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 몇 개월에 하는지까지도 시험 문제 최근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몇 개월 요거 다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렸었죠. 그래서 6개월이 여기인데 6개월 특히 구분 지을 거 6개월을 기점으로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거 12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들을 먼저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 자, 그래서 그 수두 디프테리아 나오는데 문제 수두와 디프테리아인데 수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12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예방 접종이고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는 2, 4, 6개월. 그래서 2개월에 2차, 2개월에 1차, 4개월에 2차, 6개월에 3차가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폐렴구균 감염증이랑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2, 4, 6개월에 1, 2, 3차,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2, 4, 6개월에 1, 2, 3차.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고, 자, A형 간염 같은 경우도 12개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B형 간염은 0, 1, 6이에요. B형 간염이 0, 1, 6.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 1차 접종하고 1개월에 2차 접종하고 6개월에 3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일본 뇌염도 12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감염병이고요. 일본 뇌염도. 자,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에 추가가 됐는데, 자, 2, 4, 6개월에 예방접종 백신에 따라서 2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3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폐렴구균과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가 되겠죠. 자, 19번. 9월에서 11월 추수기에 농부에게 발병한다. 가을철 3대 풍토병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배설물이 들쥐의 배설물이 매개가 되는 건 뭐다? 렙토스피라증이었죠. 자,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은 누가?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이고요. 찌찌가무시증도 가을철 3대 풍토병이면서 들쥐가 병원서지만 얘는 누가? 진드기가 매개한다. 그래서 정답은 렙토스피라증. 자, 렙토스피라증 3급 감염병으로 들쥐 배설물에 있는 렙토스피라균 세균이 원인균이다. 그래서 이게 주로 상처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 많이 하는 농부, 군인들에게 주로 발생이 되고요.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황달까지 나타나는 웨일시병까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산소 중독증. 좀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우리가 산소와 관련돼서 공기의 구성 성분 중에서 산소가 부족했을 때 저산소증에 대한 증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거나 분압이 높을 때는 산소 중독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다? 폐부종, 충혈, 이통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닌 거 감각둔화.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다 다뤄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감각둔화가 되겠죠. 정답 3번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 6월에 있었던 서울시 의료기술직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출해석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